네, 2019년 1월 14일 댕규왕자의 주식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황 복기를 한번 해보면요, 한국 증시는 영업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자산 가치로만 오로지 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 문구 자체가 시황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1월 7일에 0.79배 수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1월 9일, 10일, 11일 날 어느 정도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0.81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PBR이 0.85배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증시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따라서 이 영업이익률과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루려면 적정 주가 지수가 적어도 2300포인트까지 올라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어떤 매일매일 나오는 호재성 기사, 악재성 기사,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성 기사가 나오고 주가가 하루 오르면 또 호재성 기사가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재의 실적과 자산 가치 대비 적정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적정 주가 수준까지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려면 어떤 모멘텀들이 필요한가만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2300포인트까지는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시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2500포인트까지도 현재의 한국 증시의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해볼만 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당연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해결되었다. 이런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기 지표가 하향 추세로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말이 필요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따라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전의 진행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에 보시면 지난 1차 실무 협상 때요.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 이거 엄청난 양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미국이 원하던 바였고요. 따라서 미국은 과거 신흥국을 잡아삼킨 것처럼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양보도 중국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기술 이전, 재산권, 기술 뺏기기. 이런 침해 부분이 과연 월말 고위급 회담 협상에서 얼마나 진척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황 핵심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저번 주에 예상한 바대로 지난주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 월요일부터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요. 저번 주에 8.74% 상승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휴식이 나올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월요일은 휴식 구간으로 나왔고요. 오른쪽 지표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주가가 반도체 업황보다 5개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반도체 업황이 언제 턴 어라운드를 할 것인가? 1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2분기가 될 것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점은요. 2분기 안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업황보다도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블로그에서 반도체 업황은 죽지 않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해 나갈 것이다. 그 이유는 4차 산업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과거 PC나 스마트폰 시대보다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때보다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과거에 대한 사이클을 타지 않고 이 사이클이 방향이 우상향 사이클을 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겠느냐가
따라서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우상향 시점에서 이 아랫부분을 분할해서 잡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 우상향 추세에서 이 아랫부분에 현재 반도체 주가가요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보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따라서 최저점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턴하는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 이때는 뭐 2015년 이때 바닥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고요. 삼성전자 PBR 밴드를 보시면 역시나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바닥, 유럽위기 2011년 바닥, 그 다음에 저성장 경기 침체 바닥인 2015년, 16년 사이 바닥과 근접해 있는 PBR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만 충분히 잘 해준다면, 물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매력이 많은 종목들이 많지만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분할 매수만 해준다면 지금 자리에서 크게 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인데 제약바이오 대장인 셀트리온을 보시면 힘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죠? 네, 2017년에 이 상승이 나왔죠. 이 상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휴식 기간이 또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셀트리온이 그 퍼가 100이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77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30%에서 40%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성장률이죠.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이 된다는 거. 하지만 주가 또한 그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속에서 고평가로 달리는 주가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비싸다.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항상 중장기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근데 이게 수급으로 보시면 계속 뭐 기간이든 연기금이든 계속 이게 하락을 하면 받쳐주고 하락을 하면 또 받쳐주고 하락을 하면 또 받쳐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동을 한다면 결국 어디선가 돈을 빼야 된다는 거거든요. 돈이 이게 무한대로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과연 어디서 뺄 것이냐 돈을 경기 민감주로 간다면 돈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서 뺄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쪽에서 돈을 뺀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2차전지나 아니면 통신주 이쪽에서도 수급을 이동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면 한국 증시 저점은 이미 확인했다. 2000포인트 근방에서 하방 지지력을 한번 확인을 했다. 따라서 지금은 만약에 10월 전저점을 다시 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겁먹을 자리가 아니다. 3바닥, 4바닥을 만들어도 혹여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 크게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상황에 맞는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작년 10월과 같은 급락장세는 당분간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대비 경기 민감주 상대 성과를 보시면요. 작년에는 상반기까지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든 미국 금리 인상 속도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당연히 경기 민감주의 타격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의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경기 민감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좋다. 왜냐?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죠. 속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좋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런 우려감을 통해서 더 급락을 했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통신 3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신 장비주가 아니라요. 이 통신주는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뷰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증권가 레포트를 보시면 사라! SK텔레콤 사라! 유플러스 사라! KT도 사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통신주를 추가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 기존에 이미 바닥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조정을 무시하고 더 길게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한 상태고요. 환율이 올해 보시면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 흐름을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브렉시트 부결, 어쨌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좀 잘 풀릴 거다라는 시장의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시면 경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 달러의 움직임이 뭐 확 상방으로 가거나 확 하방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 달러가 박스권을 유지를 한다면 당연히 원화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든 원화든 어느 정도 일정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한국 증시도 일정한 부분의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 대표적으로는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KPS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원전은 어떻게 될까요? 원전이 된다, 원전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안 될 거다 하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거 뭐 투자자가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재성 뉴스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중장기 투자자들은 뭐 그다지 매력적인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단기 매매를 잘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 입장은 당연히 괜찮을 수 있겠죠. 호재 재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산중공업의 자산 가치를 보시면 0.42배 수준까지 이미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뭐 만원, 천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또한 지금 현재 PBR 0.42배 수준인데요. 현대차가 PBR 0.37배 수준에서 반등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뭐 0.4 수준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닥은 얼마 남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승 또한 제한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줬네요. 한국 저평가된 우량주가 많다. 네,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고 외국인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 띄울 것인가? 그게 이제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잠깐 살펴보면요. 노르웨이가 유전이 고갈될 것을 대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자.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자 해서 만들어진 펀드인데요. 현재 주식 비중이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그 다음 일본의 공적연금을 보면요. 주식 비중이 과거에 20%였는데 현재 2014년 이후 아베 정책 이후에 50%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비중이 25%, 그 다음에 해외 비중이 25%.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렇게 저평가된 우량주가 많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땡이 아니라 12월에 뭐 우리나라 우량주들 있죠. 하이닉스, 현대차, 대림산업 등이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저평가되었다라고 하고 매집을 직접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보면 인선, ENT 같은 종목들은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선 ENT 같은 종목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종목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금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부에선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매달 월급의 뭐 10%, 300만 원이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만 원씩 그렇게 정리식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면 뭐 좋긴 하지만 만약에 아직 이런 매매에 대한 스킬이 없거나 이렇다면 당연히 하실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보유를 할 수 있는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장기 투자 대상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경기 민감주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이거는 장기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업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업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난하게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쪽은 음식료 업종 아니면 고령화 업종. 네, 이 섹터를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900조, 1000조, 1400조 원, 뭐 이런 구프 펀드가 깨지지가 않는다면 저는 개인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막 막연하게 자산가치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산가치도 무시하고 지수가 막연하게 150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수준에서 1500까지 떨어지려면 자산가치를 무시하고 떨어지려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같은 그냥 묻지마 따지지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메가톤급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뭐 물론 그걸 뭐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태는 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융에 대한 공부, 이 자산소득이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어제 이 부분은 얘기하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증권업종을 살펴보시면요. 또 증권업종은요. 증시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위로 더 갈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요. 키움증권, NH투자증권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키움증권을 보실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 현재 2014년부터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폭이 마이너스 30% 이렇습니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종목도 이런 데서 잡아버리면 조금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도 항상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하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지우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요, 딱 1200일선, 200일선에서 터치를 해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3만 원에서 지금 7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직전 고점을 대비하면요. 그래서 이 7만 2천 원 선에서는 지금은 바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이 정도까지는 과거 직전 고점이죠. 이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봐야죠. 둘 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NH투자증권은 그 우리투자증권이 인수돼서 된 거죠. 보시면 이때부터 기업 체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하향 추세였거든요. 하향 추세인데 이 추세가 2010년, 16년 이후부터 지금 반대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실적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하향 추세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에서 잡힐 것이냐 지금 보시면 지금 3바닥이 잡혔죠. 원바닥 8월에 원바닥 10월에 투바닥 그 다음에 올 새해 3바닥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잡혔던 바닥이 2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10월에도 엄청 안 좋았고 올 초 2월 3월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거를 과연 깰 것인가? 예, 깨더라도 다시 이 수준은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 12,000원 수준이네요. 브레이크는.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증시 상승에 따라서 직전 고점인 27,000, 16,000 이 정도 수준까지는 또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 보시면 중국 관련주는 크게 보면 세 개의 섹터가 있죠.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면세점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블로그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부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합니다. 아모레 보시면 이때 이제 급락하고 이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는 건데요.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도 잘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면 큰 메리트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때가 이제 주도주로 나섰던 때인데요. 이때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어렵겠죠. 왜냐? 그때는 지금은 뭐 한국 화장품만 열광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지만 OEM, ODM사는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어차피 그 화장품 안에 쓰는 재료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을 쓰든 한국 화장품을 쓰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똑같은데 이 OEM, ODM사는 중국 화장품에 쓰이고 한국 화장품에 쓰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 소비 쪽이 괜찮아지면 이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그나마 OEM, ODM사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도 화장품 업종에 제가 탑픽을 좀 선정을 해보자면요. 그 네오팜을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네오팜이라는 종목은 중국 리스크가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영유아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네오팜이라는 종목은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뭐 저출산 시대에 이게 영유아 화장품 시장이 성장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성장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출산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들 한두 명 나면 그 한두 명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죠, 부모들이. 화장품 또한 가장 뭐 좋은 걸 쓰고 유명한 걸 쓰고 이런 수요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꾸준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네오팜이거든요. 네. 이 뭐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되고 있죠. 예. 우상향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중장기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는 모습인데요. 네,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월 저점이죠. 시월 저점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됐죠.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이루기보다는. 그래서 쌍바닥을 이쪽 선 라인으로 보면 42,000원대가 쌍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조금 노려보신다면 전고점이 6만원 선 정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또 분석을 따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좋은 회사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세점 보시면요. 면세점 업종은 크게 종목을 두 개로 보시면 되겠죠. 호텔신라랑 신세계 이 두 종목만 크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호텔신라라는 종목도 기업 분석을 해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서프라이즈 하는데 이 주가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이런 말이 많이 들리죠. 보시면 왜 그럴까요? 실적은 좋아요. 근데 주가도 비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는 상승 모멘텀을 더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중국의 경기 침체니 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때가 보실까요? 이때가 시세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시세거든요. 이때가 2005년, 15년까지 올라간 시세인데 이게 과거 미래의 실적까지 많이 땡겨온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금 매가리가 없어요. 시세는. 예, 여기까지 쌍바닥 아니 쌍봉을 딱 만들고 못 가고 있죠. 예. 과연 이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신세계를 볼까요? 네, 신세계를 보시면 신세계가 기술적으로 보면 호텔 신라보다는 훨씬 낫죠. 예, 이게 보시면 와, 2000년대 엄청 많이 올랐죠. 5,000원짜리 주식이 50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한번 지금 호텔 신라가 이 모습 같거든요. 지금 이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신세계를 보시면 이 하향 추세를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준 모습이거든요. 그죠? 예, 과연 여기서 추세를 돌릴 것이냐, 안 돌릴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호텔 신라에 비해서는 싸다. 예, 싸다. PBR 가치도 현재 0.5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호텔 신라는 PBR이 3, 4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신세계가 호텔 신라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고요. 보시면 쌍바닥, 쓰리바닥. 여기까지는 바닥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상승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세계가 이게 작년에 이 거의 100% 대형주가 100% 넘게 올랐거든요. 이 대형주가 100% 넘게 올랐는데 또 100% 가기에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100% 상승에 대한 주가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세력들은 차익 실현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 자리는 아니죠. 이쯤에서는 24만 원 정도 라인에서는. 그리고 그다음 대북 테마주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기 투자 대상은 절대 아니다. 올라가면 트레이딩, 내려오면 재매수. 이게 이런 매매가 자신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선수들의 영역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인사들의 북미 정상회담 임박이 되었다라는 발언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대북 테마주 내에서도 섹터가 다양하죠. 오늘은 약간 비료나 농업 쪽, 지난주는 약간 자원개발 쪽에 집중이 됐다면 오늘은 비료 농업 쪽으로 강세가 나왔고요. 경농이 29.92% 상승을 했습니다. 아유, 뭐 여기서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요. 이게 상상 나올 때는 잘라줘야겠죠? 잘라줘야죠. 그리고 남해화학. 남해화학은 크게 오르진 않았네요. 작년 2018년 4, 5월 이때만 대북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전혀 엮이지 못했다가 간만에 엮여서 올라가고 있네요. 남해학은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했는데 아마 우량한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비라는 종목도 조비라는 종목 많이 안 이게 이 우상향을 받쳐주네요. 그렇고요. 그 음식료업종 오늘 보면 CJ 제이제당, 사조대리인, 정다운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정다운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최근에 이게
한번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다가 다시 쭉 내려갔어요. 근데 서서히 또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아직 자세히 분석은 안 했는데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오리파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에 비해서는 평균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 실적이 좋아졌는가? 왜 실적이 음식료 업종 대비 왜 이렇게 좋은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석을 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차트만 보면 이거 트레이딩 종목이네요. 상온만 잘라먹고 상온만 잘라먹고 상온만 잘라먹고 상온. 예, 어쨌든 한번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이 비탄력적인 뭐라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인플레이션만큼은 가격 인상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나 자녀에 대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그 종목마다의 그 경쟁력을 한번 따져 보시고 투자를 적립식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언급해 드릴 것은요. 최악의 업황, 최악의 실적 속에서도 올해 빛날 종목을 발굴해 보자. 예, 이런 이제 부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은 무엇인가? 예, 예를 들어서 올해 2018년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예,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났죠? 그럼 과연 이 반토막을 회복하는, 이 반토막을 과연 반토막 회복하면 100%죠. 올해 이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를 해서 근데 제가 발간을 하고 있는 월간지 11월호랑 12월호에 이 턴어라운드 예상 종목 몇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이유 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게 네, 상당히 많이 이게 주가 수준이 지금 2008년, 2011년 유럽위기,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냐? 예. LCD 공급 과잉, 중국의 공급 과잉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 때문에 기간이 엄청나게 팔아 제끼면서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뭐 중국이 보조금을 뭐 그거 안 한다. 네, 그죠? 그리고 기술 뺏기기 그거 뭐 막는다. 그리고 앞으로 OLED에 대한 업황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유망이 된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때 보시면 예, 이때 이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깨면 여기 손절하죠. 여기서 이거 쌍바닥 깼다. 손절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투자하는 시대는 갔죠. 예. 업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게 뭐 깨든 말든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이거는 턴 어라운드가 LG E 플러스는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언제 이 바닥이 잡히겠는가? 바닥이 잡히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든 이제 어느 정도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업황이 개선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 바닥이 잡히겠는가를 서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예, 네가 잡을래? 내가 잡을래? 누가 잡을래? 이렇게 해서 서로 눈치를 봅니다. 내가 더 싸게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 눈치 보는 구간이 있는데요. 예, 바닥은 눈치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요. 예. 누가 봐든 네가 보든 내가 보든 우리가 보든 아마 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네, 이때는 이제 바닥이 언제 잡게 더 떨어질까 말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을 잡으려면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 이제는 완벽히 바닥은 잡힌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떨어지면 만약에 이 구간에 있으면 한 번 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게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예, 예, 좋은 상승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뭐 장기 투자하긴 좀 그렇죠. 예, 이 턴어라운드 할 때마다
아래에서 잡아주면 설사 위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적으면 아래에서 좀 더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이 회복이 여기서 주가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기업 분석 끝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서도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월간지에서는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남은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